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에 성공한 평범한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딸아이 하나 키우는 맛으로 홀로 살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남는 시간에 사연글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 보내곤 했는데 제가 직접 작성하게 되는 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상황은 정말이지 개판 5분 전이었답니다. 지금이야 이미 이혼 과정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된 마당이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이혼과 관계된 사람들 모두 너덜너덜해졌거든요. 저와 남편은 정말이지 오랜 기간 사귀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이 질질 끌었다고 해야겠죠. 남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저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는 친구들을 보니 저도 그렇게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시의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통보했었죠. 우리 5년 사귀었고 결혼 생각 없으면 이쯤에서 접자였어요. 그때 왜 결혼을 하기 싫어했는지 이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간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본인은 신중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찝찝함이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그런 찝찝함도 사라졌어요. 남편이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문제가 제 발목을 잡았죠. 바로 시부와 시모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돈이 좀 많았어요. 물론 지방에 살고 있으니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수성가한 타입이었거든요. 그런 시부가 늦바람이 나서 매번 시모와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만 싸우면 되는 일인데 시모는 매번 싸우면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들라고 했으면 더 편했을지도 모르죠. 계산 따라서 더 이득인 쪽에 붙으면 됐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남편이 시부 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시부 탓을 해버리면 남편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죠. 그리고 와이프인 저도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매번 동원돼야 했고요. 남편은 그런 시모도 시부도 대면대면하게 대했고 결국 시모의 감정관리는 모두 제 몫이었죠. 저는 시부가 왜 바람피는지 누구와 바람이 났는지 그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알면 아는 대로 피곤해질 일이고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시모는 달랐어요. 저희 집에 와서 시부의 내연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제게 스트레스를 모두 퍼부어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였는지 체면치레하려고 그랬는지 저희 집에는 오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로만 하소연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기 시작하니 시부와 싸울 때마다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시모를 잘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바람피는 시부에 대한 분노가 없었겠어요? 시모가 딱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꼭 시부가 잘못한 것만도 아니더군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유유상종, 이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것 같네요. 시모는 시모대로 시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더군요. 시부가 벌어오는 돈을 탕진하는 것도 모자라 젊은 시절 볼품없었던 시부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하더군요. 와이프한테 무시당하고 벌어온 돈 다 착취당하면 늦바람이 나도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의 역사는 참으로 치열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두 사람의 문제고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시모는 저희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에게 쌓일 스트레스는 생각도 않고 말이죠. 밥을 해주면 밥투정, 청소해주면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하라고 하고 정말로 시모의 투정과 억지가 대단했어요. 저도 참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몇 번을 남편과 시모에게 이야기하고 하소연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빛과 네가 이해하라는 말뿐. 괜히 남편이 남의 편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날은 친정엄마의 생일이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남편에게 엄마의 생일을 알려줬었죠. 그런데 시모가 엄마 생일 일주일 전부터 저희 집에 와서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친정엄마 생일 전에는 가겠지 싶었는데 아예 눌러앉기로 작정을 했는지 시모는 꿈쩍도 안 했어요. 결국 친정엄마 생일날 점심 식사에 시모에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저녁 식사는 혼자서 드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약속이 좀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아니면 근처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라도 시켜드릴게요. 뭐? 너 손님 놔두고 집 비우는 거 아니다? 그거 사람 홀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손님이라니. 정말 손님이었다면 쫓아내기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 오늘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한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갈수록 웃긴 애네. 네가 그 집 사람이야? 너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너희 엄마보다는 나한테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치디? 너 이따위로 행동하는 거 너희 엄마가 알고는 있어? 시모는 연신 시부의 험담을 늘어놓던 입으로 저희 엄마를 모욕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도는 도대체 이런 애를 집 밖에 내놓을 생각은 어째 하셨대? 하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예뻐 보인다니 할 말은 없다만. 너 죽어도 이 집 귀신 되는 거야. 네가 죽으면 그 집에서 네 제사라도 치러준다니?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된다니까. 주제를 몰라요, 자기 주제를. 저는 시모가 저를 향해 내뱉는 말들을 듣지 않으려 애를 써야 했어요. 정말 기분이 더럽고 엿 같았거든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내심이 그리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모욕받으면 열받고 욕 들으면 두 배로 욕해주고 싶은 평범한 사람. 그렇지만 어른에게 그렇게 할 순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했어요. 시모가 뭐라고 뒤에서 떠들던지 들리지 않는 척하며 씻고 화장하고 생일 잔치에 갈 준비를 했죠. 제가 자기 하는 말을 모조리 씹어버리고 무시하자 열받은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네 엄마도 이렇게 싸가지 없겠지? 원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네 엄마가 널 이렇게 예의라고는 쌈 싸먹은 년으로 키워서 네가 이 모양 이 꼴 아니겠냐? 야, 여기 보라는 말 안 들려?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왜 소리 지르시는데요? 열받는 일 있으면 당신 자식한테 하시면 되잖아요. 며느리한테 열받는 감정 다 털어서 버리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싸가지가 없는 게 누군데 여기서 저한테 막말하시는데요. 부모 생일잔치도 못 가게 하는 시어머니야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닌가요? 며느리한테 불효 저지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가 어딜 봐서 깨끗한 사람이냐고요. 이게 정신이 나갔나? 너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우리 엄마 욕한 사람한테 대드는 거죠. 이제부터 남편 없을 때는 이 집 찾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자식 아니고 며느리예요. 엄연히 남의 귀한 자식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열받고 화나는 일 있으면 당신 자식한테 그 스트레스 다 푸세요. 남의 자식한테 스트레스 풀지 마시고. 저는 결국 크게 화를 내고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남편도 오늘 장모님 생일인 걸 알고 있으니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남편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보면 싸움만 할 것 같아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면 이 불같은 감정도 가라앉을 테니 그때 남편 보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약속 장소에 오지 않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이미 생일 식사는 시작돼서 결국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에... 야, 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 했어? 왜 엄마가 집에서 혼자 울고 계시냐고. 당신 지금 집이야? 그래, 집이다. 넌 집구석 엉망으로 만들고 어딜 기어나간 거야?
주말에 청소 좀 하라는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렸냐? 어른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지금 열받았다고 시위하려고 밖에 나갔어? 당신 그럼 지금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네? 준비는 무슨 준비를 해? 오늘 주말 근무하고 피곤해 죽겠구만. 야, 이 새끼야. 넌 지금 집에 있으면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건데? 엄마 지금 울고 계신다고. 당신이나 지금 집에 들어와야지. 우리 엄마 생일 오늘이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그게 오늘이었어? 그래, 이 새끼야. 네 마누라 엄마 생신이다. 한 달 전부터 말했잖아. 준비 자체를 안 한 거 보니 완전 잊어버린 거 확실하네. 그치만 당신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서 나도 정신이 없었다고. 그런 일이었으면 엄마한테 그렇다고 나가면 될 일이지 왜 엄마는 울려? 싸가지 없는 년, 너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다. 친정엄마 생일은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하냐? 그게 내가 어머님한테 들은 말이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어머님 편 들고 있나 본데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바쁜 당신 대신 어머님 감정 쓰레기통 된 게 나야. 내가 그 감정 다 받아내고 치우고 대신 스트레스 받고 있었거든? 원래는 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고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고 가면 내 욕만 했으면 나도 참았지. 근데 왜 우리 엄마를 들먹여? 누구는 남의 부모 이야기 못해서 참는 줄 알아? 어머님이 하신 말 중에 한 가지는 정확하게 들어맞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더니 봐봐. 사돈 욕하면서 엄마 생일에 보내주지도 않으려는 어머님이나 장모님 생일 같은 건 싸그리 잊어버리고 대리효도 해준 나한테 화내는 당신이나 똑같다. 그치? 제 말에 남편 놈은 할 말이 없는지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침묵이 미안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미안했다면 미안했다고 말했겠죠. 장모 생일도 모르는 놈이랑 결혼한 내 팔자가 참 웃겨. 어머님한테 전해. 그리고 당신도 잘 듣고.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 받을 만한 행동을 좀 하라고. 남한테 다 맡겨놓고 혼자 편안하게 지내는 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 하면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인 거 몰라서 지금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끊었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다 맡겨놓을 셈이었니? 결국 남편이 헐레벌떡 뒤늦게 친정엄마의 생일에 찾아왔어요. 솔직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이 사람과의 결혼 생활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분은 최악이었고 남편 놈은 눈치만 보더군요. 그날 저녁 집에 오는 길, 차에서 남편이 먼저 말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나는 장모님 생일을 잊은 게 아니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집에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잊어버린 거야. 누가 뭐래? 자기 부모 자기가 챙기는 거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신이 어머님 챙겨. 나는 내 부모님 챙길 테니까. 그럼 됐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 집에 오실 때마다 당신이 맡아서 어머님 받으려. 설마 어머님이 당신한테까지 막말하진 않겠지.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나쁜 말을 해? 순전히 남의 자식이니까 나쁜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뼈를 때리는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닫더군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듯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갔더니 시모는 돌아갔더군요. 하지만 그 뒤에도 몇 번 집에 왔어요. 그리고 시모가 올 때마다 저는 집에서 나갔어요. 남편에게 시모 왔다고 전해주고 제 몸만 몰래 빠져나온 거죠. 결국 바쁜 와중에 시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된 남편은 몇 주도 못 버티고 손을 들었어요. 시모에게 제발 집에 오지 말라고 빌며 시댁으로 보냈다더군요. 그래도 남의 자식이 아니라 제 자식의 부탁이니 말은 잘 들어주더군요. 그 뒤로는 시모도 저희 집에 온 일이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평온한 시간을 되찾게 된 거죠. 저와 남편의 생활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됐어요. 시댁에서 시모와 마주쳐도
시모는 제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기분이 나빠져라기보다는 자신이 여기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남편에게 더 미움받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부에게 책 잡히는 게 싫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시모 덕분에 저는 생각보다 편하게 시댁에 다닐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가장 좋아했던 분이 시부였어요. 시부는 아들보다 딸을 원했는데 집안에 아들만 있으니 영 아쉬웠던 모양이었어요. 작고 앙증맞은 손녀딸의 존재는 시부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매번 갈 때마다 손녀딸 데리고 오라고 한다든지 시모와 싸운 날에는 밖에서 식사나 하자며 손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시부의 지극정성에 제 딸도 어찌나 시부를 잘 따르던지 결국 시부의 총애를 듬뿍 받은 우리 집 상전으로 거듭났죠. 그렇게 즐겁고 평온한 시간이 계속될 거라 생각한 어느 날 남편이 회식이 있으니 늦을 것 같다는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 카톡을 보면서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요즘 자주 늦네? 이런 정도였죠. 승진과 각종 행사가 많았던 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늦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고 저는 사회생활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타입이라서 딱히 회식을 싫어한다거나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낮부터 애가 열이 나는 데다가 약을 먹여도 3시간 만에 다시 열이 오르고 다시 약을 먹이고 이런 상황의 연속이었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열이 올랐을 때는 이미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혼자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갈 자신이 없었고 남편에게 연락부터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결국 전화번호를 뒤지다가 정말 우연히 받아놓은 남편 부하 직원의 연락처를 발견했죠. 그 부하 직원이라면 분명히 남편과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지금 회식하는데 남편 옆에 있죠? 이 사람이 전화기가 꺼져 있던데. 에? 회식이요? 저희 회식은 다음 주에 잡혀 있는데요. 그 말에 제 머릿속에는 경고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 그리고 외박. 이 조합으로 생각나는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어떤 여자라도 생각날 수밖에 없는 단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남편의 외도 그거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요. 저는 이를 악물고 애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요로 감염이었고 다행히 항생제 투여 후 열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입원한 아이 손을 잡고 있다가 남편의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 도대체 어디야? 애는 어디다 맡겨두고 외박이냐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어제 애 아파서 응급실 왔거든?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더라? 회식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당신 부하 직원은 회식이 이번 주에 없다고 했을까? 솔직하게 물어. 나한테 회식한다고 속이고 어디 갔었어? 회식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느라 늦었냐고. 애 아플 때는 옆에 없는 놈이 애 아빠가 맡기는 해? 뭐? 애가 어디가 아픈데? 입원한 병원이 어디야?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너 나 속이고 외박하고 뭐 했어? 나 몰래 바람 피니? 애가 이렇게 어린데 설마 바람 피는 건 아니지? 그럼 어제 그건 당신이 싫어하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당신한테 거짓말한 거야. 외도 같은 건 아니고 당신이 싫어하던 그 친구 있잖아. 매번 동업하라는 친구. 정말 미안해 여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리고 절대로 외도가 아니라고 했고요. 남편의 친구 중에 제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긴 했어요. 사기꾼 같은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이 보자고 한다고 남편이 외박을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 친구를 곤란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남편 대신 그 친구 못 만나도록 못 박은 거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 핑계대고 피하라고. 그러니 그런 친구 때문에 외박을 할 리가 절대 없어요. 저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남편 차 조수석 뒤에 녹음기를 넣어뒀어요. 아니면 다행이고 만약 맞다면 족쳐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 놈의 더러운 거짓말을 다시 알게 됐죠. 차 안에 놔둔 녹음기에 남편의 전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됐거든요. 여자와 함께 만나 대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와이프에게 들켰으니 이제 만나는 거 조심해서 만나자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듣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두 사람에서 절대로 들키지 않을 계획을 열심히 짜더군요. 폰 들키는 거 대비한 세컨폰 만드는 것부터 세컨폰 숨겨뒀을 때는 네이버 블로그 댓글창을 이용해 대화하자고요. 배신감에 저는 남편님에게 복수심을 활활 불태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당장이라도 남편과 상간녀에게 달려가 제게 눈물 흘리게 만든 값을 받아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알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남편과 상간녀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미행해서 상간녀의 집을 알아냈고 상간녀의 집 앞을 지키고 섰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정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의외의 인물이 밖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한 상태로 사진부터 찍었어요. 상간녀에게 직접 가서 따지려고 했던 제 계획은 잠시 뒤로 물렸어요. 저는 계획을 바꿔서 남편부터 추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차하는 순간 저 인물이 저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랑 이야기 좀 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긴 거 맞지?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식사나 하자. 말 돌리지 말고. 나 당신 차 안에 녹음기 넣어놨었어. 거기 이미 다 녹음됐더라고. 당신이랑 그 여자 작당하는 거. 지금 당장 헤어져.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 야, 네가 뭔데 날 용서하고 말고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당신이 뭔 상관인데? 나도 당신처럼 성질 더러운 여자랑 사는 거 싫어. 그 성질 더러운 여자 싫으면 결혼은 왜 하자고 그랬어?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성질이 더러웠어? 너랑 네 엄마한테 그만큼 당하는데 성질이 안 더러워지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이 별거야? 서로 싫어지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래, 헤어져. 헤어지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 솔직하게 말해서 너 우리 엄마한테 예의 없이 구는 것도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기는 해? 그 여자는 당신처럼 이렇게 아나무인인 사람이 아니야. 상간녀를 두둔하는 말을 하며 남편놈이 실컷 짓거리더군요. 제 무덤 파는 줄 모르고 열심히 파서 묻히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 말이지? 그래, 이혼해 줄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지옥길로 알아서 걸어가겠다. 이 말이지? 제 말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남편놈이 잠깐 흠칫하더군요. 그렇지만 자기도 뱉은 말이 있으니 번복하지는 않더군요. 뭐든지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그래, 그럼 이혼해 줄게.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이야기하러 가자. 당신 바람나서 애랑 나 버리고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할게. 남편놈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더군요.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남편놈은 자기 딸이 시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사로잡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신권이랑 양육권은 안 줄 거야. 넌 나한테 주게 되어 있어. 이 이혼은 전적으로 다 네 탓이니까. 넌 바람을 폈고 너희 엄마는 나를 괴롭히고 내 친정을 모욕했지. 게다가 아이가 아플 때도 바람을 폈으니 애를 데려갈 자격이 있기나 하겠어? 제 말에 남편이 부들부들 떨더군요.
저는 남편놈을 강제로 시댁으로 끌고 가서 시부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 말에 시모가 비웃으며 한마디 하더군요. 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시어머니 이겨먹고 잘 살 줄 알았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며느라가 왜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냐? 큰 문제가 아니면 다시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바람을 폈어요, 아버님. 그 말에 시부가 찔끔 놀라더군요. 자기도 바람을 폈으니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용서해 줄 테니 그 여자랑 인연 끊으라고 했는데 그럴 바엔 저랑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려고요. 전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건 남편이에요. 그럼 우리 손녀딸은 제가 데려갈 거예요. 이 사람 아이 열이 펄펄 나서 병원 간 날에도 상간녀 만나느라 제 연락도 못 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양육권에 친권이 가당키는 해요? 으이구, 네가 잘했어야지. 왜 우리 아들 욕을 하고 그래? 오냐, 이혼해라. 누가 와도 너보다는 낫겠어. 호언장담하는 시모를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어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할머니가 상간녀 정치를 알고도 저렇게 평온하겠나 싶었거든요. 확답을 듣고 나니 이 두 사람을 용서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짐을 챙겨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에 관해 이야기 나누자며 남편과 시부모를 가게로 데려왔어요. 시부모에게는 손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식당에서 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말했죠. 확실하게 이혼하기 전에 식사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아가, 이혼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거라. 이 핏덩이 같은 것이 아버지 없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니?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두둔하냐고요? 그리고 넌 뭐가 그렇게 매번 당당해? 식사 대접? 웃기고 앉았네. 네가 왜 우리한테 식사를 대접해? 뭔 꿍꿍이가 있으니까 불렀겠지. 우리 아들한테서 얼마나 뜯어먹을 작정이야? 말씀이 심하시네요. 뜯어먹기는 누가 누굴 뜯어먹어요? 그건 어머님이 곧 하시게 될 텐데요. 저의 말과 함께 방 밖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오신 모양이네요. 애초부터 식사 자리는 6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상간녀를 불렀거든요. 어차피 하게 될 상견례 미리부터 시켜주려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시부모와 남편의 얼굴이 완전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인사들 하세요. 남편 상간녀랑 그 어머님이세요. 저 년이 왜 여기를 왜 와? 시모가 숨 넘어갈 듯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질끈 감고 있었고요. 남편은 이 상황이 어이없는지 저한테 그러더군요. 당신 왜 이 사람 부른 거야? 어차피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결혼할 거잖아. 미리 상견례 좀 시켜드리려고 불렀지. 그게 지금 말이라고? 남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가 남편을 바라보며 잔뜩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들, 너 설마 저년 딸년이랑 바람난 건 아니지? 에?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저년 저거 네 아버지 내연녀야 이놈아. 너 도대체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다닌 거야? 뭐라고요? 남편이 놀라서 상간녀를 바라보았고 상간녀도 몰랐는지 남편을 놀란 얼굴로 쳐다보더군요. 내가 저년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들까지 저년 딸한테 놀아나고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남편이고 아들이고 도움되는 것들이 없어? 아버지,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바람 피운 상대가 정말로... 시부는 말이 없었고 시부의 내연녀도 말이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싶은 게 저 여자 때문이었잖아. 저 여자가 그렇게 좋다며?
그럼 둘이 결혼해. 할 수 있으면. 나는 어차피 이혼할 건데 그렇다고 두 사람이 내 눈에 눈물을 흘려놓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사는 건 보고 싶지가 않거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알게 되나 나중에 알게 되나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해. 제 말에 남편놈이 그제야 제가 이런 일을 벌인 걸 알고 온몸을 부들거리며 소리치더군요. 당신 진짜 어떻게 이런 짓을... 너야말로 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말은 바로 해. 용서해주겠다고 한 사람은 나고 그걸 거절하겠다고 한 사람은 너야. 열심히 네 무덤 파고 있는 거 보면서 즐거웠다 미친놈아. 말을 잊지를 못하는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 얼굴이 벌겋게 된 채 시부의 내연녀를 바라보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떤 여자가 와도 저보다는 낫겠다고 하셨으니 며느리 잘 대해주세요. 아드님이 아주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다르게 싹싹하다던데. 그쪽 아들이 며느리 한번 잘 골라왔네요. 그쵸? 그리고 딸을 저리 키운 상간녀의 엄마에게도 잊지 않고 말해줬죠. 딸을 어떻게 키웠길래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려 놓고 뻔뻔하게 딸내미 상견례까지 시키겠다고 이 식당 찾아온 거 보면 참 그나물의 그 밥이다. 그쵸? 엄마 닮아서 그런가? 남자 후리는 솜씨도 대단하고요. 하여튼 딸 한번 잘 키우셨네요. 다들 더 반갑게 인사하세요. 하나하나 성질 긁어대는 제 소리에 시모가 완전 열이 받을 대로 받았더라고요. 너 이렇게 될 줄 알고 여기 불렀지? 뭐 때문에 이런 여자 불렀어? 너 이런다고 내가 이혼 반대할 것 같아? 무서운 말씀 하시네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거기에는 어머님 지분도 있는 거 아시죠? 매번 저희 집에 와서 저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시아버지랑 내연이 욕해대면서 불쾌한 감정 저한테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시모는 약이 단단히 오른 듯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화살을 저한테 돌리지는 않았어요. 바로 시부에게 한바탕 쏟아내더군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저 새파랗게 어린 년 때문에 내가 당한 꼴을 봐. 당신이 저런 년이랑 바람만 피우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꼬투리 잡힐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이혼 못해.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 며느리 복까지 없어서 이 수모를 당하고 살아? 너도 마찬가지야 이놈 자식아. 네 아버지만으로는 부족하더냐? 할 짓이 없어서 계집질을 해. 그것도 저런 년 딸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어떻게 너마저 나를 배신해? 시모가 쏟아붓는 말에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재혼? 꿈도 못 꾸겠죠. 제 어미 가슴에 못 박은 여자딸이랑 무슨 결혼을 해요? 본인의 혼자만 꺼내도 시모가 뒤로 넘어갈 판인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이야기 좀 해봐. 엄마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버지야? 상간녀도 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너야말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제대로 된 남자 만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불륜? 상간녀의 어머니도 자기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죠. 엄마야말로 불륜이잖아. 나한테는 일찍 사별하고 돈만 많이 벌어다 놓은 영감이라며.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엄마는 나한테 화내면 안 되지. 엄마도 똑같이, 아니, 나보다 더한 짓 했으면서. 결국 이 집도 저 집도 똑같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그리고 그 와중에 웃는 건 저뿐이었고요. 정말 너무나 통쾌하기 짝이 없는 장면들이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의 행복한 미래는 이미 산산조각 났고 두 사람의 암울한 미래 앞에는 부모님들이 있었죠.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상황을 보며 저는 차분히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나는 거 미리 알았어야죠. 서로 물고 뜯다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되자 저는 그제야 가방에서 이혼 서류 꺼내 남편에게 던져줬어요. 이혼 서류야. 내가 작성할 건 이미 다 했고 나머지는 당신이 작성해서 내. 소송 때 보자.
아, 그리고 미리 축하해. 두 사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의 미래를 축하하며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이야 신경 쓸 필요 있나요? 저도 제 감정 추스리기에 바쁜 사람인데 이 와중에 날 엿먹인 인간들을 위한 배려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이혼은 진행됐어요. 남편 놈도 그 상간녀를 포기하지 못한 듯 보였어요. 하긴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더 들러붙는 게 불륜 사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걸 바라지 않는데 두 사람이 그 뜻을 이룰 수는 없겠죠. 시모는 결국 그 일 이후로 완전 정신적인 타격을 받아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의 배신 때문에 그렇게 열받아서 저한테 모든 걸 쏟아내던 시모였는데 결국 아들놈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짓을 했으니 정신이 남아나겠어요? 저 같아도 정신과 다닐 만큼 타격을 받았겠죠. 어떤 여자라도 저보다 낫겠다며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며 이혼하라고 떵떵거리더니 정작 이혼하고 나서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시부 내연녀의 딸이라니 게다가 얼마나 웃겨요? 남편 바람난 것 때문에 그렇게 열받은 사람이 아들 바람나서 며느리가 이혼하게 됐는데 잘 됐다며 이혼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저 같으면 자기 아비랑 똑같은 짓 했다면서 냅다 두드려 패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역시 남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웃겼어요. 이혼 소송 중에 시부와 남편 저 셋이 다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시부가 불러들인 거였어요. 시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냐? 나는 너희가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잘못된 상대와 재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아버지, 저희 정말로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보다 그 여자가 더 좋다고요. 아버지가 이해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안 된다면 절대로 안 돼.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데려왔으면 또 모를까. 너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면서도 나한테 재혼 이야기를 꺼내? 그리고 손녀딸이랑 며느리 다시 데려오지 않으면 너한테는 절대 상속 같은 건 없어. 알았어? 아버지,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잖아요. 웃기시네. 아버님이 바람피는 건 잘못이고 네가 바람피는 건 잘못이 아닌 거야?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 그러게 왜 바람을 펴? 당신이 바람만 안 폈어도 당신 처지가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겠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만 노려보더군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런 짓만 안 했어도 나중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날 병원 다니고 계신 어머님 앞에서 한번 해봐. 어머님 병원에 실려 가시겠지.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그런지 남편이 입을 꾹 닫더군요. 너희가 헤어진다고 해도 너희 딸은 내 손녀다. 그것만은 잊지 말아라. 그리고 며느라가 네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손녀 데리고 나를 찾아와주면 나도 너한테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주겠니? 네, 그리 원하시면 매달 와서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위자료가 탐났다기보다는 아이에게서 든든한 보호자를 뺏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받아들인 제안이었는데 생각보다 더 큰 위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 있던 시부 명의 아파트요. 그걸 제 앞으로 해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터라 마음이 놓였고 남편 놈은 다시 시부의 눈이 닿는 곳에 들어가게 됐죠. 상간녀도 남편과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상간녀의 엄마가 두 사람 사이를 뜯어 말렸다고 해요. 건너 들은 바로는 상간녀의 엄마와 시부는 제가 서로의 가족을 만나게 한 그 즈음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도 귀찮은 시모를 떼어놓고 싶어한 모양이었고 상간녀의 엄마는 시부의 와이프가 되면 꽤나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자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두 가족을 만나게 하는 바람에 일이 꼬여서 두 분의 결합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눈앞에 있던 커다란 고기가 사라진 상간녀의 엄마가 상간녀를 뜯어 말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상간녀도 포기할 수는 없었는지 두 사람이 강제로 혼인신고서를 내려고 벼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랑 이혼만 되면 바로 가서 혼인신고서 낼 거라고. 그런데 시부가 저와 남편을 불러 상속 안 해줄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희가 살던 집을 제 명의로 돌려준 것을 상간녀가 알게 된 거죠. 상간녀는 상간녀대로 집도 저한테 빼앗기고 상속도 안 되는 남자를 데리고 있느니 다른 남자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상속이 걸린 문제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그렇게 타오르던 사랑의 불꽃은 하얀 재가 돼서 서로 잿가루만 듬뿍 묻힌 채 헤어졌더군요. 그렇게 헤어지고 전 남편이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당시에는 근황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 바쁘니까 짧게 말해줘. 냉랭한 제 모습에 전 남편이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우리 이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당신이 그 여자랑 헤어지면 용서해준다고 했잖아. 그건 이혼 전의 이야기지. 지금은 이미 이혼했잖아.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용서해줘야 해? 이혼으로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그때 받아들였어야지. 왜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그런 여자인지도 몰랐고 아버지랑 그렇게 엮인 사이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인데. 그래? 근데 나한테 당신은 가해자야. 내 가슴에 비수 꽂고 다른 년이랑 바람난 전 남편. 그런 네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나한테 재결합 요구하려는 거면 잘못했다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할게. 나는 한 번 바람핀 놈은 절대 못 믿어.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 여자하고 잘 안 되니까 나한테 다시 슬금슬금 기어온 모양인데 나는 절대로 당신이랑 재결합 안 해. 내가 정신 나갔어? 미친놈이랑 다시 결혼 생활을 하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안 보내면 아버님한테 이를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아버님이랑 만나는 건 알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만나면서 왜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는데? 한 번 정도는 용서해줘도 되잖아. 내가 여러 번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잠깐 딱 한 번 외도에 빠진 것 뿐인데 그걸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넌 한 번은 용서해야 하고 두 번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어쩌나? 당신이 한 번 바람필지 두 번 바람필지 누가 장담할 수 있는데 나는 그 한 번이 싫은 거야. 이미 나한테서 맘 떠났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돌아와? 절대 안 돌아와.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시부의 돈이겠지.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거면 부르지 마. 서로 시간만 낭비하고 서로 다른 입장만 확인할 뿐이니까. 제 말에 변명을 필사적으로 늘어놓으려는 남편놈을 내버려 두고 나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 생각에 바람은 습관이에요. 절대 안 한다 맹세해도 그런 상황이 오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런 제안은 빠르게 손절하는 게 정답이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바람피는 남편 용서해줬다가 뒤통수 맞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놈이 저한테 재결합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제가 좋아서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시부의 돈이 아까운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일이 꼬이지 않아서 시부가 재혼을 허락했다면 이놈이 저 앞에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리가 있겠어요? 사랑도 없는 결혼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잘 풀렸으니 그냥 받아주지 그랬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저 남자가 그때도 저를 와이프로 여길까 하는 생각이요. 애초에 돈 때문에 상간녀와 헤어진 남자인데 시부의 돈과 재산이 상속되면 당연히 다른 여자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떤 이유보다도 그 남자가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제일 컸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떨쳐내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일에 묶여있지는 않으니까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써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 주먹을 부르던 신우이 덕분에 이혼까지 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결혼과 이혼을 하며 겪었던 일을 애청자분들과 나누고픈 마음에 용기를 내보았어요. 지금은 물론 더없이 행복하지만 이혼 전 분노로 가득했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회사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이어진 사이였어요. 남편과 전 동갑이었지만 직급은 달랐어요. 전 또래보다 일찍 회사에 입사했고 남편은 공무원을 준비하다 취업했던 터라 저보다 직급이 아래였죠. 일머리가 좋진 않으나 남들보다 노력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하나 둘 신경을 써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결혼하고 난 뒤 저는 부서가 다른 남편의 서포트를 해주었고 남편은 직장 내에서도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 후 일도 잘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졌는지 남편은 언제나 다정했고 저흰 싸울 일이 없었죠. 생각해보면 연애 시절에도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 시골에 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흔한 시댁 18번 곡이라는 손주 타령을 하시는 법도 없으셨죠. 오히려 신혼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2세 계획을 세우라며 저희의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까지 해주셨어요. 전 그런 시부모님들을 보며 결혼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을 보면 다들 은근슬쩍 들어오는 임신 압박 때문에 질식할 것만 같다고 아우성치는데 저희 부부는 말 그대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단 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남편의 누나인 노처녀 시누이만 뺀다면 완벽 그 자체였어요. 전 결혼을 결심할 당시 청약에 당첨이 되었었는데 완공까지 기간이 애매해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살던 집에서 며칠 지내다 새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시누이는 상냥하고 쿨해 보였던 터라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큰 착각이었죠. 시누이는 어머님도 시키지 않는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아침 드라마에서나 보던 시집살이에 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처음으로 하는 출근날. 출근 준비로 바쁜 저를 시누이가 부르더라고요. 옳게, 옳게. 네, 형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아침은 언제 차려줄 거야? 네? 아침이요? 그래, 아침. 난 아침 꼭 먹고 출근해. 물론 상훈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른 아침 좀 차려. 참고로 나랑 상훈이는 아침에 국물 꼭 있어야 하니까 국도 꼭 끓여줘. 아, 국은 맑은 걸로 부탁해. 아침부터 고춧가루 들어간 거 먹으니까 오전 내내 속도 아프고 배에서 소리도 나더라고.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아침밥을 대령하라니요. 참고로 전 아침밥을 먹지 않고 출근해요. 간혹 전날 저녁에 먹은 것이 부실했다 싶으면 편의점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가고요. 거기에다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야, 혹시 아침 먹고 출근해? 나는 아침 먹는데 자기는 안 먹어? 나는 오히려 먹으면 더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면 아침은 각자 해결하는 게 어때? 난 아무래도 당신 아침까지 챙길 자신이 없어. 자기도 알다시피 나 아침잠도 많고 아침밥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 알겠어. 그까짓 아침 혼자 챙겨 먹으면 되지.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나 요리 꽤 잘해. 난 매일 아침 챙겨 먹으니까 혹시라도 당신도 아침 고픈 날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 차리는 김에 당신 것도 차리면 되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남편은 신우이와 저의 사이에서 눈치만을 살피더니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먼저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늘 먹던 아침도 먹지 않더라고요. 저는 황당하고 화가 났지만 신우이의 닭달에 대충 아침을 차렸어요. 아침부터 싸우기도 싫었고 싸울 시간에 어제 먹은 찬들로 대충 차리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의 아침상을 받은 신우이는 뻔뻔하게 짝이 없게 반찬 투정까지 하더군요. 에이, 이게 뭐야. 죄다 어제 먹었던 거잖아, 옳게. 우린 한 번 먹었던 반찬은 안 먹어. 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차려줘. 아침에 하기 힘들면 자기 전에 만들어 놓고 자든가. 알겠지? 아, 노력해 볼게요. 그럼 저는 출근해 볼게요, 형님. 거기서 더 지체했다간 지각이 뻔했던 저는 대충 받아주고 출근을 했어요. 남편과 부서도 달랐고 저희 둘 다 그간 밀렸던 일 처리를 하느라 바쁜 탓에 회사에서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 아침에 있었던 일을 깜빡하고 있었죠. 오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일 처리를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더라고요. 팀원들은 식사를 하러 가고 밀린 업무 때문에 천천히 점심을 즐길 시간이 없었죠. 이런 상황을 대비해 아침에 사두었던 삼각김밥과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신우이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옳게, 저녁은 연포탕, 그리고 아침은 콩나물국이 좋겠어.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무슨 입주 가정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일까 싶더라고요. 전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 당장 저에게로 오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다 끝나갈 때쯤에 나타난 남편은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한 손엔 커피까지 들고서 나타났더라고요. 왜 이제 와? 내가 아까 전화해서 빨리 좀 오라고 했잖아. 빨리 오려고 했는데 주문 취소가 안 되잖아. 그래서 다 먹고 오느라 늦었어. 빨리 오려고 한 사람이 커피 살 시간은 있었나 봐? 오는 길에 샀지. 그런데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까칠해? 무슨 일 많지. 왜? 무슨 일인데? 형님 진짜 왜 그러셔? 내가 형님 며느리야? 아침 차리라는 것도 짜증났는데 이것 좀 봐. 나한테 메뉴까지 정해주셨어. 내가 이딴 짓이나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전 형님의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고 문자를 본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 어색한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누나가 너 어릴 때부터 어버 키워서 그래. 나 20살 때부터 누나랑 같이 살았던 터라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엄마라고 할 때도 있다니까. 엄마 같은 소리 한다 진짜. 그래봤자 당신이랑 누나랑 8살 차이밖에 더 나? 아니, 내가 100번 양보해서 엄마 같은 누나라고 치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요즘 진짜 시어머니들도 며느리한테 아침 차리라고 하시는 분들 잘 없어. 이제 다들 며느리 눈치 본다고.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 어머님은 봐도 알잖아. 나한테 어머님이 뭐 시키시는 거 본 적 있어?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뭐 안 시키지. 시킬 시간에 직접 하시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형님은 왜 그러시냐고. 내가 당신한테도 안 차려주는 아침 형님한테 차려주게 생겼어? 그리고 당신은 아침에 그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 당신이 형님한테 한 소리 해줬어야지. 내가 어떻게 누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 누나가 어쩔 땐 더 엄마 같다고. 내가 누나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 누나 얼마나 섭섭해하겠어. 그럼 난 당신 안중에도 없는 거야? 내가 섭섭해할 건 신경도 안 쓰여? 전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하고 싶었던 터라 남편을 좀 몰아세웠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자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아침은 자신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약속이 그러했는데 인심 쓴다는 듯 말하는 남편을 보며 기가 찼지만 어찌되었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으니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전 저녁 식사를, 남편은 아침 식사를 맡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 두 사람이 살았어도 이렇게 분담을 하려고 했었으니 큰 불만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전 연포탕을 포장해 집으로 돌아갔어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근해서 장까지 보고 연포탕을 언제 만들어서 언제 먹겠어요? 그렇게 연포탕이 드시고 싶다고 하니 포장이라도 해서 가는 수밖에요. 하지만 신우이는 차오는 정성은 정성도 아니라 생각하는지 툴툴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또 저에게 혼나겠다 싶었는지 슬쩍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연포탕이 얼마나 간단한 건데 그냥 올케가 퇴근하고 와서 직접 만들면 되지. 그러는 누나도 연포탕은 못 만들잖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연포탕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낙지 손질하는 데만 해도 시간 엄청나게 걸린다고. 뭐라는 거야 얘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다 할 줄 알거든. 넌 괜히 끼어들지 말고 밥이나 먹어. 딱 한마디뿐이었지만요. 신우이의 역성에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심기가 상할 대로 상해버린 신우이는 계속해서 구시렁거리며 연포탕을 3그릇이나 먹더군요. 언행 불일치의 표본인 신우이를 보며 앞으로 저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겠구나 싶었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다음날 남편은 약속한 대로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기 시작했고 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의 여파로 밀린 업무가 상당했기에 전 화장도 하지 못하고 얼굴에 크림만 바르고선 집을 나서려고 하고 있었죠. 그 순간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본 신우이가 화를 내며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응? 너 아침 차리잖아. 네가 그걸 왜 해? 올케, 이리 좀 와봐. 못 들은 척하기엔 신우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터라 일단 전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네 형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몰라서 물어? 올케는 뭐하고 내 동생이 저러고 있어? 왜 내 동생을 부려먹냐 말이야. 형님, 부려먹는 게 아니라 이건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했던 일이에요. 제가 원래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하는 사람이 직접 차려 먹기로요. 아, 몰라. 난 그런 거 모르니까 앞으로 상은이 부려먹지 마. 알겠어? 신우이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짧은 한숨이 나오며 미간이 구겨진 그때 중간에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이대론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소심하게 나섰어요. 누나, 그냥 내가 하면 돼. 지우 말대로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했던 거야. 그리고 지우 요즘 일도 많아서 바쁘단 말이야. 바쁘면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밥 차리고 출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일은 혼자 하니? 너도 하고 나도 해. 혼자 바쁜 척은? 그게 지우가 요즘 내 일도 봐주고 있어서 더 바빠졌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게. 누나가 이해 좀 해주라. 응?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이해 못하니까 내일부턴 올케가 차려. 알겠어? 아침부터 남편 손에 물 묻히지 말란 말이야.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신우이와 더는 입씨름할 시간이 저에겐 없었고 전 그냥 알겠다고 하고 출근을 해버렸어요.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이혼해야 하나부터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야 하나까지.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조금만 더 참자였어요. 이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았고 정 안 되면 분가를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까지 다침 차려주자 싶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저의 인내심을 실험이라도 하는 듯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어디서 남자를 그렇게 만나는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하루 건너 하루씩 남자가 바뀌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신우이의 애인이 바뀌는데 왜 제가 미치느냐고요? 헤어질 때마다 저에게 화풀이를 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전 신우이의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신우이의 기분을 알 수 있는 상태까지 되었어요. 그날도 방문을 탁 닫고 걸어오는 신우이의 발걸음 소리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하필 왜 주말인지 출근한다고 도망가지도 못하니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형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옳게, TV 소리 좀 줄여줄래? 주말엔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TV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전 또 무슨 트집이 잡힐지 몰라 그냥 사과를 하며 전원을 꺼버렸고 시비가 더 걸고 싶었던 신우는 전원을 껐다고 트집을 잡아댔어요. 소리만 줄이랬지 아예 끄라고 했어? 올케는 왜 그래? 왜 날 TV도 못 보게 하는 못돼 먹은 신우이로 만드냐고. 노처녀 히스테리 무섭다고 하더니 정말 경험해보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반찬 투정은 기본이고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지니 집에선 머리를 풀지 말라고 하질 않나. 자신이 보는 앞에선 남편과 애정 표현도 자제해달라고 하더니 이젠 하다못해 TV 끄는 것까지 트집을 잡으니 이성의 끈이 확 끊기더라고요. 형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왜 계속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냐고요. 트집? 내가 트집을 잡았다고? 내가 언제? 잡힌 트집이 워낙 많아서 저도 일일이 말씀 못 드리니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전 신우의 얄미운 모르쇠 공격이 나오기 전에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온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열이 받았어요. 이런 일은 남편이 나서 중재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한 소리를 들은 이후 중재는커녕 방관자가 되었고 일은 벌어진 후에나 눈치를 살피는 남편이 얄밉더라고요. 누나가 또 뭐라고 그래? 알면서 왜 물어? 이젠 TV 볼륨 가지고 트집 잡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미안하다면서 TV 끄니까 또 왜 끄냐고. 왜 못돼 먹은 신우이 만드냐고 따지시는데 내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당연히 화가 나지. 우리 누나 진짜 왜 그러나 모르겠네.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우리 나가서 살자. 나 진짜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만 같아. 에이, 요즘 월세가 얼만데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돼? 더 참을 수 있었으면 말도 안 꺼냈어. 월세가 얼마나 들든 난 나가야겠다고. 싫으면 당신은 여기서 당신 누나랑 같이 살아. 난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 테니까. 싫은 소리는 했어도 이렇게까지 딱 잘라 말한 적이 없던 저였기에 남편도 드디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에게 며칠만 기다려주면 자신이 단호하게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남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집안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한동안 조용하던 신우이가 아침을 먹다 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만 기다린 사람처럼 신우이의 말을 자르곤 단호하게 말했어요. 옳게, 오늘 누나,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뭘 했다고 그만하래? 또 지우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우 좀 그만 괴롭혀. 지켜보는 나도 이렇게나 힘든데 당하는 지우는 오죽하겠어? 내가 누나 때문에 지우 볼 낯이 없어. 지금도 봐봐. 아침부터 신우이 밥 차려주는 올케가 어디 있다고 또 뭐라고 하려고 그래? 짜든 싱겁든 고맙다고 하고 그냥 좀 먹어주면 안 돼? 얘가 아침부터 생사람 잡네. 난 올케한테 국 맛있다고 말하려고 했어. 왜 오버하고 난리래? 그랬어? 이게 다 누나 탓이잖아.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 누나가 이 사람 쥐잡듯 잡으니까 나는 당연히 또 혼내려나 보다 했지. 하여튼 이제 좀 자제 부탁해. 누나도 소중한 가족이지만 지우도 소중해. 그러니까 누나도 소중히 대해줘. 아이고, 알겠으니까 얼른 밥 드세요. 올케, 내가 요즘 좀 심했지? 섭섭했으면 풀어. 앞으로는 나도 조심할게. 네? 아, 네. 갑자기 단호해진 남편도 놀라웠지만
순순히 인정하며 숙이고 들어오는 신우이가 더 놀라웠어요. 갑자기 변해버린 신우이의 태도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다들 예상하시듯이 남자가 생긴 것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10살 차이가 나는 남자요. 평소 신우이의 스타일은 문자보단 전화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웬일인지 문자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생소해 제가 물었어요. 형님, 무슨 연락이길래 그렇게 웃으세요? 아, 이거? 나 사실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헉, 정말요? 어떤 남자이길래 우리 형님 마음을 사로잡았대요? 그게 10살 연하야. 네? 10살이요? 와,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그게 술집에서 어쩌다 보니 합석하게 돼서 만나게 됐어. 외국에서 일하다가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얼굴도 엄청나게 잘생겼다. 완전히 내 이상형에 가까워. 그럼 만난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운명인 것 같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저 남자는 내 남자다 싶더라니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연하의 남자와 결혼이라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그저 저에게 괜한 불똥만 튀지 않길 바라고 바랄 뿐이었죠. 아파트 입주도 코앞으로 다가왔고 이때껏 버틴 것이 아까워서라도 더는 신우이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런 제 각오를 사뿐히 짓밟더라고요. 트집이 사라진 신우이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제 인내심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과 밖에서 오붓하게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옷이고 가방이며 왜 그렇게 찾는 것마다 보이지 않는지 신경질이 다 나더라고요. 어디 갔지? 오늘 진짜 무슨 날인가? 왜 이렇게 찾는 것마다 없지? 왜? 못 찾는데? 왜 있잖아. 내 하얀색 원피스랑 노란색 가방. 당신이 그거 입었을 때 제일 예쁘다고 해서 오늘 입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옷하고 가방에 발이 달렸을 리도 없을 텐데 왜 안 보이지? 그러게. 없으면 오늘은 다른 거 입어. 당신은 뭘 입어도 예뻐. 예약 시간은 다가오고 마음은 급해졌어요. 원하는 옷이 보이지 않아 짜증이 났지만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에 더는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다른 옷을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오늘 왜 이러지? 립스틱도 없어. 아끼는 립스틱도 보이지 않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혼란에 빠져있는 그때 신우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왔고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어요. 정말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우이는 제 옷을 입고 가방을 어깨에 메고선 립스틱까지 가지고 외출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묻지도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때껏 당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눈이 다 뒤집히게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리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전 끓어오르는 화를 최대한 누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지금 입고 있는 옷, 제 옷 맞을까요? 쇼핑 좀 해야지. 나가려고 보니까 입을 게 마땅치 않아서 올케 옷 좀 빌려 입었어. 옷에 맞는 가방도 없길래 가방도 좀 쓰고. 다음부턴 이러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저도 오늘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한참을 찾았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누가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인지. 어쨌든 전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받아들이는 신우이는 그렇지 않았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신우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내던지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는 신용을 하더군요. 남동생이 보고 있었으니 차마 진짜 벗을 수는 없었는지 원피스 뒤 지퍼를 내리다 멈추곤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까짓 옷이랑 가방 줘도 안 해.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제가 어디 가서 할 말 못하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너무 황당하니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저를 쏘아보던 신우이는 방으로 신경질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폐악에 가까운 신우이를 보고 있자니 남편과 데이트할 마음도 싹 사라졌고 전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신우년의 머리털을 다 뽑아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는 고민이요. 그런 고민도 잠시 결국 한 번 더 참기로 마음먹었어요. 곧 시집을 간다니 그때까지만 죽은 듯이 참고 살지 싶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머리털을 다 뽑아놨어야 했는데 그땐 남편을 사랑했기에 더 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미련스럽고 바보같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남편도 이때까진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했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네.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 아휴, 당신도 힘들지? 중간에서 두 여자 눈치 살피느라. 나도 당신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자 싶은데 막상 형님 저러는 거 보면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돼. 아니야. 당신 오늘 충분히 참았어. 사실 난 아까 누나 들어오는데 당신 옷 입고 가방까지 든 거 보는데 아, 오늘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었다니까. 그런데 당신이 참는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지. 다시 한번 미안해, 여보. 그리고 참아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둘이 살게 되면 진짜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을 보니 화도 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화까지 내며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니 다신 제 물건을 건드리는 일은 없겠지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엔 그런 일이 없었냐고요? 전혀요. 신우이는 정말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부턴 제 눈에 띄지 않게 제 물건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뒀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 물건이 있다든지 제가 모르는 얼룩이 묻어 있다든지 분명 신우이 짓이 분명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전 신우이가 발뺌할 수 없도록 요수를 생각해냈죠. 저는 덫을 놓았고 이제 신우이가 덫에 걸리길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신우이는 제 가방을 몰래 들고 나갔고 저에게 딱 걸리고야 말았어요. 전 참을 수가 없었죠. 그 가방은 엄마가 결혼할 때 물려주셨던 고가의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의미가 깊은 가방이라 저도 훗날 딸이 있다면 딸에게, 아들뿐이라면 며느리에게 물려주고자 아끼고 아끼던 것이었어요. 그런 가방을 또 묻지도 않고 가지고 간 것도 화가 나는데 가방을 자갈밭에다 굴렸는지 걸레짝을 만들어 들어왔더군요. 그리곤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는데 그야말로 전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더는 참고 말고 할 이성이 사라졌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형님, 이게 뭐예요? 전 걸레짝이 된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서는 형님에게서 가방을 휙 낚아채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제 목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신우이는 귀를 후벼파며 말했어요. 아, 시끄러워. 그까짓 가방 얼마나 한다고? AS 맡겨. 아니면 하나 새로 사든가. 새로 사준다고 해도 진정이 안 되는데 어쩜 그리도 뻔뻔할 수가 있는지.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고 전 실소가 흘러나왔어요. 형님, 이 가방 친정엄마가 처녀 때 구입하셔서 물려주신 가방이라 이제 사지도 못하는 그런 가방이라고요. 그리고 설사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들 걸레짝 만들어 온 건 형님인데 왜 제가 사요? 형님이 사주셔야죠. 참나, 난 또 새 가방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그래, 내가 물어줄게. 얼마면 돼? 한 100만 원 하면 돼? 100만 원이요? 형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가방 컨디션이 새 것과 다름없었는데 그게 고작 100만 원일까요? 무려 샷된 가방인데? 형님이
형님이 가지고 계신 짝퉁 생각하시면 안 되죠. 물어주신다고요? 그래요, 물어주세요. 지금 중고 시세로 다 빼고 가방 가격만 받아도 1,000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 가족이니까 뒷단위 빼고 1,000만 원만 받을게요. 제 계좌 문자로 보낼 테니 당장 입금해주세요. 뭐? 1,000만 원? 옳게 장난해? 지금 제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세요, 형님은? 아니, 그냥 똑같은 S급으로 사면 아무도 모르겠구만. 그리고 그렇게 비싼 가방을 왜 아무렇게 놔둬? 나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빌려갔던 거지. 아무렇게 놔두다니요. 옷방 제일 깊숙한 곳에 더스트에 박스까지 해서 넣어뒀는데요. 그리고 형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건 빌린 게 아니고요. 훔쳐 쓰신 거예요. 뭐라고? 훔쳐?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남의 물건 막 가지고 가서 쓰는 행동을? 몰래 훔쳐가서 썼으면 깨끗하게라도 쓰시던가. 걸레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으면서 어쩜 사과 한마디가 없으세요? 사과는커녕 왜 그렇게 당당하신 거냐고요. 인연이 진짜? 너 말 다 했어? 언성은 높아지고 자칫 몸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자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 나섰어요. 둘 다 그만 좀 해, 제발. 누나는 당장 이 사람한테 사과해. 그리고 당신도 도둑질이라고 한 건 심했어. 내가 뭐 가족끼리 가방 좀 들고 나간 게 그렇게 큰 죄야? 이 사람이 자기 물건 함부로 쓰는 거 싫다고 말했었잖아. 저번에도 그 난리를 피웠으면서 또 왜 이랬어? 이 사람 말대로 몰래 가지고 나갔으면 깨끗하게 쓰고 뒀어야지. 이게 뭐야? 다 망가뜨려서는. 너까지 이럴 거야? 이깟 가방이 뭐라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장가 가더니 변했어. 매번 마누라 편만 들고 내가 너 이럴 때마다 얼마나 섭섭한 줄 알아? 급기야 신우이는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고 멍청한 남편놈은 신우의 역성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우이와의 다툼은 남편과의 싸움으로 번져버렸죠. 누나, 울어? 뭐 이런 일로 울고 그래. 당신 얼른 누나한테 사과해. 뭐? 나더러 지금 뭘 하라고? 사과.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누나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도둑으로 모는 건 당신이 잘못했어. 얼른, 누나 울잖아.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당신 눈에는 당신 누나 우는 것만 보이고 내 억장 무너지는 건 안 보이나 봐?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형님이라고. 상황 파악이 그렇게나 안 돼? 도대체 그까짓 가방이 뭐라고 일을 이렇게까지 키우는 거야? 내가 지금 가방 하나 때문에 이러는 걸로 보여? 물론 시작은 가방이었지. 그런데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다 보고 들었을 거 아니야.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형님이 나한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었어도 나 이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형님은 오히려 내 탓만 하기 바쁘잖아. 이 가방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도 뻔히 잘 알면서 그런데 나한테 싹싹 빌으라고? 난 죽어도 못해. 1,000만 원? 그깟 1,000만 원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지? 돈은 당연한 거고 형님이 나한테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끝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넌 이딴 집구석에서 1초도 있고 싶지 않아. 난 친정가 있을 테니까 당신도 나 따라가든지 당신 누나랑 여기 있던지 당신 알아서 해. 말 그대로였어요. 더는 1초도 그 인간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대충 짐을 싸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짐까지 싸서 등장한 저를 본 친정 부모님들은 많이 놀라셨고 전 조금 진정이 되면 다 설명해 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죠. 한순간 욱하는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는 딸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집냄새가 가득한 이불을 내어주셨어요. 그 이불을 덮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서럽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깟 가방, 옷, 물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소중했으니까요. 거기에다 남편 생각해서 이때껏 참아온 것이었는데 그런 남편마저 저를 질책하고 나서니 더욱 서러웠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아가, 방금 네 시누이랑 통화했어. 많이 속상했지? 내가 아주 홍구멍을 냈어. 어쩜 철이 없어도 그렇게 나왔는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좀 참았어야 했는데.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널 모르니? 들어보니 사돈께서 물려주신 거라며. 그렇게 의미가 깊은 물건인데 다 망가졌으니 얼마나 속상했을 거야. 네 계좌로 가방값 보냈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걸 잘 알지만 시엠이 마음이라 생각하고 받아. 괜찮아요, 어머님.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비싼 걸. 한두 푼이 아니니까 더 받아야지.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해. 이렇게 한다 해도 네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을 거란 걸 잘 안다. 친정에 있다고? 간 김에 푹 쉬어. 네 남편이 싹싹 빌기 전까진 돌아갈 생각도 말고. 알겠니?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하긴. 내가 미안하구나, 아가. 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기분도 오래가진 않았지만요. 며칠 뒤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와 싹싹 빌었고 전 일단 시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만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시누이는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진심을 담은 척 사과를 했고 저 역시 진심을 받은 척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시누이는 10살 어린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며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싹싹 빈 것도 시누이의 사과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대충 눈치채고 있었던 사실이라 화도 나지 않더군요. 그날부터 시누이는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절 상견례 자리에 데리고 나갔어야 했을 테니까요. 옳게. 이제부터 아침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게. 생각해보니까 옳게는 아침도 안 먹는데 그 바쁜 아침에 식사 준비까지 시키는 건 내가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 전 이제야 제정신이 바뀐 것인지 처음으로 정상적인 말을 하는 시누이를 보며 언제까지 일어나 지켜보기로 했어요. 속이 뻔히 보이는 친절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지만 꽤 참을 만했어요. 형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상견례 날짜 잡으셨다면서요? 이번 주 주말 맞아요? 옳게도 같이 갈 거지? 그럼요. 제가 가야죠. 10살 차이라고 했었죠?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반대는 없었나 봐요, 형님? 그게 사실 나이를 속였어. 5살 차이 나는 걸로. 남자친구도 몰라. 그러니까 옳게도 아무 말 하지 말아줘. 상견례만 무사히 마치면 남자친구한텐 말하긴 할 건데 아직 입이 안 떨어져서 그래. 그것도 그렇고 나 임신했어. 이제 와서 나이 때문에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옳게 나이 이야긴 하지 말아줘. 알겠지? 아, 네. 나이도 나이지만 임신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음날 급하게 몸이 좋지 않은 척 연차를 냈고 남편과 시누이가 출근하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두 사람은 출근을 하고 전 집에 혼자 남게 되었어요. 전 시누이의 방을 뒤져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찾아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주수와 날짜를 확인해보니 시누이 뱃속의 아기, 지금 남자친구의 아기가 아니더라고요. 분명 전 남자친구의 아기였어요. 참 대단하다 싶었네요.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 겁도 없이 이런 걸 속이다녀. 뒤늦게 안 사실인데 시누이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남자친구와 만날 무렵 이 사실을 알았고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욕심에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뻔뻔하다고 해야 할지 무섭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시간은 흘러 주말은 다가왔고 전 평소와는 다르게 힘껏 꾸몄어요.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았죠. 아주 값비싼 옷도 한 벌 사입었네요. 신우이의 상견례 날이 저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와, 올케. 다른 사람 같아. 너무 단아하고 고급스러운 게 사모님 같아. 올케 덕분에 내 기가 다 사는데? 고마워, 올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그러게, 당신 오늘 정말 예쁘다. 그래? 그래요? 오늘이 어떤 날인데 제가 신경 써야죠. 어머님, 아버님은 좀 늦으신다던데. 저희 먼저 들어갈까요? 어깨에 힘이 한껏 실린 신우이는 신난 손길로 예약한 방문을 열었고 그곳엔 신우이의 남자친구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자기야, 언제 왔어? 연락하지? 헉, 그런데 왜 혼자야? 그게 누나가 왜 내 여자친구랑 같이 와? 저를 보며 누나라고 부르는 신우이의 남자친구. 맞습니다. 10살 어린 신우이의 남자친구는 바로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저랑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대학교 졸업 후 유명 증권사에 바로 취업이 되었고 해외지사 파견을 받아 이때껏 해외에서 근무하다 국내로 들어온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었죠. 남편과 연애할 때도 코로나가 한창 심했을 때라 남편도 동생 얼굴을 보지 못했고 상황이 그러해 제 결혼식에도 물론 오지 못했으니 신우이도 동생인 줄 몰랐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신우이에게 참 고마워요. 하필 제가 가장 아끼는 가방을 들고 나가 걸레짝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제가 친정으로 갈 수 있었고 친정에서 남동생과 신우이가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을 조르고 졸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하는 남동생인데 신우이가 억지로 찍은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 덕분에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니까요. 아, 물론 동생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미리 알려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신우이가 눈치라도 챈다면 또 무슨 변명을 하며 빠져나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모든 일은 제 계획대로 되었고 신우이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누나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올케? 내 남자친구랑 아는 사이야? 네, 형님. 제 남동생이에요. 참,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렇죠, 형님? 올케, 그게 말이야. 아, 진짜 어떡해.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전부 다.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응?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형님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동생. 전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증거를 형님에게 던지며 말했어요. 형님 같으면 받아주시겠어요? 10살을 5살이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서 뱃속의 아기도 제 동생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짓말 투성인 형님을 형님 같으면 동생이랑 결혼하게 두겠어요? 형님은 바닥에 힘없이 떨어진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후다닥 감추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나? 그럼 뱃속의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도 없이 혼자 오라고 한 거였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넌 작은 일도 얼굴에 다 티가 나니까 미리 말할 수가 없었어.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나이도 5살 많은 게 아니라 10살이 많고 애도 내 애가 아니란 이 말이네? 그러면서 뻔뻔하게 결혼해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까지 했어? 어쩐지 테스트기는 보여주면서 초음파 사진은 안 보여주는 게 이상하다 싶었어. 이 정도면 사기야, 사기.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생은 충격이 큰 듯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렀고 신우이는 동생에게 몸을 돌려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속이려는 건 아니었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 아기
자기가 싫다고 하면 당장 지울게. 나 수술하면 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수술을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다신 그 뻔뻔한 낯짝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싶은데 그동안 만났던 정을 생각해서 참는 거야. 알겠어? 아, 누나, 나 먼저 가볼게. 집에서 봐. 동생은 그렇게 자리를 떠났고 신우이도 동생을 따라가 버리더군요. 동생을 따라가지 못하게 신우이를 붙잡고 싶었지만 저에겐 아직 남은 문제가 있었기에 신우이는 동생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어요. 전 남편을 노려보았고 남편은 그저 저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당신만 입 다물면 다 해결될 일이었잖아. 해결? 넌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러다 천벌받아. 그리고 너 같으면 네 동생이 인생 나락으로 가는 꼴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나락?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너희 남매들이지. 네 누나도 누나지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뭐, 내가 지금 누나 편 들었다고 이래? 그럼 내가 여기서 누나 편을 들지 당신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어?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쉰 소리나 하는 남편에게 당장 휴대전화를 내밀어 영상을 보여주었고 말 그대로 잿빛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은 저희 집 안방과 옷방에 설치된 홈 CCTV 영상이었어요. 신우이가 제 물건을 몰래 쓰는 것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어 답답했던 저는 증거를 잡을 요량으로 CCTV를 설치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설치해야겠다고 언급했었는데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설치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친정에서 어머님의 전화를 받은 전 CCTV가 떠올랐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 남편의 검은 속내를 알고 오늘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녹화된 영상 속엔 옷방 안에서 나눈 둘의 대화가 버젓이 들리더라고요. 너 괜찮아? 올케는 친정에 갔어? 뭐 그런 일로 짐까지 싸서 쪼르르 친정을 간다니? 하여튼 너 진짜 여자 잘못 만났어. 가방 빌려줬다. 좋게 생각하면 될 일을 뭘 쪼잔하게 화까지 내는지 원? 내가 저기 저 가방도 쓴 줄 알면 올케 진짜 이혼하겠다고 개거품 물고 찾아오겠네. 누나, 그러게 내가 조심 좀 하라고 했잖아. 모르는 척하는 거지. 집사람 다 알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하필이면 장모님이 주신 가방을 그 꼴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 아, 몰라. 남자친구랑 다투는 바람에 열받아서 화풀이한다고 던졌는데 하필 손에 들린 게 가방이었어. 바닥에 돌도 많았고.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이제 어떡할 거야? 저 사람 저대로 두면 누나 상견례는 어쩌려고. 어떻게든 오게 해야지. 넌 결혼해도 그딴 년이랑 결혼했니? 오늘도 봐. 이까진 일로 짐 싸서 친정 가는 게 말이나 돼? 그년 때문에 나만 엄마한테 혼났잖아. 나라고 알았겠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만 무사히 끝내면 이혼할 거야. 성질머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와이프 도움 없이는 프로젝트 성공리에 끝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 어쩌겠어. 누나 결혼식도 있고. 일단 다 무사히 넘기고 나 진급만 하면 당장 이혼할 거니까 누나도 그때까진 비위 잘 맞추란 말이야. 알겠지? 더 들을 수가 없어 전 영상을 꺼버렸어요. 기껏해야 어머님께 형님의 만행을 알리고자 설치했던 CCTV였는데 이런 월척이 낚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숨겨왔던 민낯이 드러나니 남편은 신우이가 꿇었던 그 자리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여보, 저 말 다 진담 아닌 거 당신은 알지? 별것도 아닌 일에 당신이 집을 나가버리니까 화가 나기도 했고 누나도 달래줄 겸 그냥 한 말이었어. 진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도 잘 알잖아. 사랑 타령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
화가 다시 솟구쳐 올랐어요. 저 망설이지 않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 이 와중에도 거짓말을 하고 싶니? 정말 소름 끼친다. 그냥 이혼해 우리. 곧 어머님 아버님 오시지? 영상은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네가 해.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그렇게 저도 그 자리를 났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을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일말의 감정도 남지 않았죠. 저를 등에 업고 날개를 달려고 했다니 정말 가당치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뻔한 결말이었죠. 폭이란 모르는 전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고 남동생을 찾아왔고 결국 전 시누이를 스토킹과 사기죄를 묶어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전 당연히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후 저의 도움이 사라지자 전 남편놈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부서 사활이 달려있던 일은 그야말로 대실패로 돌아갔어요. 회사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수준이었고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전 남편은 그에 대한 징계로 권고사직까지 받았고요. 같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그 후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저와 남동생에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굳이 시부모님들께 녹화 영상을 보내지 않았었는데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전 신우와 전 남편이 스스로 다 말했던 모양이었어요. 눈물을 훔치시며 용서를 구하시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다 죄송스러워 혼났네요. 어떻게 저런 올곧은 부모님 밑에서 그딴 자식들이 태어났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일이 더 있었지만 다 쓰자니 말이 길어질 것 같아 이만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또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저와 남동생은 나락으로 갈 뻔했던 인생을 잘 구출했어요. 동생은 그 후 다시 외국 지사로 나갔어요. 아무래도 자신은 외국 생활이 더 맞는다며 나가버리는데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잘못은 없었지만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터라 동생의 결정을 그저 응원하기로 했어요. 어제 동생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생각은 없다고 못 박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아직 상처가 남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마음이 놓였네요.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 후 완공된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며 사랑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말아먹었던 그 프로젝트를 이번엔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다며 저에게 일을 배당해 주더라고요. 다른 부서 일이긴 하지만 제가 뒤에서 돕고 있었던 사실을 다들 알았던 터라 책임자 선정에 이견이 없었어요. 그래도 누가 한번 말아먹은 프로젝트라서 부담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회사 팀원들이 저번 같은 실수는 없어야 된다며 다들 이를 갈며 임한 덕분에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3월 승진 대기 명단에 이름이 올라갈 것 같네요. 자랑하는 것이 맞으니 축하해주세요. 사실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안쓰럽게 보는 시선들도 있어 마음껏 자랑하지 못했거든요. 전 이혼에 대한 후회도 미련도 없는데 주변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전 이제 아등바등 살았던 과거는 버리고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요. 우선 이제껏 쓰지 않았던 연차들로 부모님과 함께 동생에게 다녀오려고요.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이만 다른 사연 들으러 물러가 볼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